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네, 경제를 알면 북한이 보인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북한 경제의 생산과 공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중 북한을 안다 이런 뭐 전문가 분이라든가 뭐 또 그런 분들은 북한이 시장도 많이 변하고 주민생활도 어느 정도 변하고 정말 많이 변했다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실지 농장을 취재한다든가 어떠한 기업을 취재한다. 네. 그럴 때게 되면 별로 달라진 느낌이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할 때 실제 각오하고 별로 이게 전진이 없잖아. 시장은 만큼 뭔가 변했는데 농장이라든가 기업은 뭐 조금 뭐 그리고 아예 안 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총체적으로 본다면 시장하고 이게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보시는가요? 예, 뭐 북한은 원래 국가가 모든 생산을 지휘하는 체제였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산 순환을 다 국가가 가졌잖아요. 네. 사적 소유를 하나도 만들어 놓지 않고 하나는 국가 직하라는 국영 체제와 농장같이 협동화, 네. 사회화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를 관리하는 건 다 국가가 파견하는 간부들이고 당에서 지도를 하니까 결국 몽땅 다 생산수단, 생산 단위를 국가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계획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순리죠. 그래서 사실은 국가계획위원회 이제 이런 명칭이 생기게 됐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생산 요소를 경제학적으로 말할 때 토지, 뭐 노동, 자본, 요즘엔 뭐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생산수단을 몽땅 다 가져갔다는 건 이 네 가지에서도 국가가 모두 가려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국가가 미처 다 챙기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조금한 것을 개인들이 소토지, 떼기밭 이렇게 농사 져서 먹고 사는 거고요. 기본적인 농지와 활용 가능한 토지는 모두 여전히 국가 소유입니다. 두 번째로 노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은 사람의 노동력인데 이거 다 국가가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근 안 하면 단련되고. 그런데 국가 말을 들었으면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임금을 줘야 되는데 배급과 임금을 안 주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여기서 튀어나가게 된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일을 하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도 국가만 가질 수 있어. 너희들은 가질 수 없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판으로 보면 자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산, 자본 이런 게 큰 덩어리는 다 국가가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통제력은 정부 간부들이 고위 간부들이 가지고 있고요. 자, 기술 이것은 눈에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국가가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체계적으로 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개인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예를 들면 빵 만드는 기술, 그렇죠? 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또 삥도 마약 만드는 기술,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이렇게 수확 잘하는 기술 이런 것이죠. 그런데 큰 어떤 부가가치를 내는 기술은 아직은 뭐 국가도 개인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놓고 보고요. 어쨌든 국가가 뭐든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계획을 하는 것은 뭐 논리적으로는 당연해 보입니다만 문제는 다 계획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한 국가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에서 국방도 해야죠. 핵무기도 만들어야 되죠. 하지만 또 어린 아이들 기저귀, 또 휴지, 위생용품, 뭐 면봉 이런 것까지 거의 무한한 재화가와 상품 소비재가 필요하고 그것들의 교환과 이동이 사실은 엄청나게 복잡한 나라입니다. 아무리 못 산다 뭐 어쩐다 이렇게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 생산품과 생산품의 거래를 과연 계획해서 되느냐, 이제 이걸 우리가 북한 경제를 볼 때 잘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명목적으로 보면 이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북한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두 개의 원칙은 계획의 일원화라는 이 단어가 그렇죠. 있어요. 네, 일어나. 일원화 뭐냐면 한 군데서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게 뭐 협동농장, 뭐 하다못해 간의 작업반, 공장기업소, 뭐 편의봉사, 그러니까 뭔가 생산해낼 수 네. 있는 단위에서는 모두 다 우리가 얼마를 생산할 것이냐,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세우게 되고 이 계획을 위로 상부부서로 계속 올립니다. 그럼 그게 이 제일 아래 생산 단위부터 시작해서 행정을 따라서 뭐 동, 구역, 구, 시, 도, 중앙 단위로도 올라가고 또 기업도 뭐 5급 기업소부터 연합 기업소까지 그 위치에 따라서 계획이 다 만들어서 올라가고 위에서 비준이 돼서 승인이 돼서 그게 이제 연간 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에는 국가계획위원회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국가 부문이 있습니다. 사실 국가계획위원회를 우리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잘 안 다루거든요. 언론도 잘 안 다루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뭐 그렇게 비중 있는 곳은 아니다. 저도 생각은 하지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곳인데요. 북한이라는 국가, 행정부가 생긴 이후에 부서 명칭이 한 번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 유지된 데가 국가계획위원회 하나예요. 하다못해 국가안전보위부도 명칭이 바뀌지 않습니까? 부구성, 인민무력부도 바뀌고요. 우리 보안원도 지금 옛날 분들 지금도 안전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회안전부 시절에. 그치. 명칭들이 다 바뀌었어요. 국가계획위원회만 한 번도 안 바뀌었답니다. 저도 통일부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국가계획위원회는 어느 정도 급이 되는 기구냐? 이걸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북한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운영을 책임지는 최고 단위가 국무위원회입니다. 국무위원회.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도 국무회의가 있어요. 총리가 주재하는, 그리고 장관들이 오죠. 그 다음에 뭐 청장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 국무회의가 있는데 북한은 국무위원회라고 해서 뭐 당연히 위원장은 김정은이고, 거기에 이제 제1 부위원장이 지금 제가 잠깐 이름 까먹었는데요. 제1 부위원장 최룡해가 제1 부위원장, 1부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부위원장의 이제 그 유명한 경제부총리, 내가 부총리 총리했던 박봉주 씨. 박봉주가 이제 부위원장이 있고요. 거기 국무위원 중에 이제 김재룡 내각 총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국가계획위원회는 내각의 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국가 생산 모든 것을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일원화시키는데 무엇을 생산할 것이냐, 얼마큼 생산할 것이냐 이것을 국가 단위로 책임지는. 그래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국무위원회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박봉주 부위원장, 박봉주 부위원장의 바로 직할 밑으로 붙어 있는 김재룡 총리, 내각 총리 밑에 하나의 위원회로 국가계획위원회, 이렇게 이제 체계를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뭐 김여정이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김여정이 포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김여정이야 사실상 김정은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이 처리해야 되는 경제 현안에 대해서 뭔가 보조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다든지 뭐 심부름을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김여정이 경제 분야의 일을에서 어떤 특정 분야를 담당하는 건 조금 뭔가 이제 그럴 이유가 있냐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과거에 김정일 여동생 김경희가 경공업 부장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공업이라면 북한 인민경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그래서 또 김여정도 뭐 좀 이 인민들한테 좀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경제 쪽에도 좀 얼굴을 내미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아직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여전히 박봉주의 경제 부분에 대한 책임성이 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옛날 간부들 그렇게 오래 등용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딱 두 명이죠. 최룡해하고 박봉주. 이 사람들은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럼 국가계획위원회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를 들면 국방 아니면 또 체제 유지, 뭐 국가관전보위부 같이 누가 김정은한테 덤비지 않냐 이런 걸 감시하거나 뭐 미국과 중국과 외교하는 거, 그러니까 국방, 그 정권 유지, 외교에 비해서는 밀립니다. 그렇지만 국가계획위원회는 나름대로 여전히 북한에서 좀 중요한 부서가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2009년 화폐개혁 책임지고 총살됐던 그 박남기 당 재정경리부장도 국가계획위원장 출신으로 일을 잘한다 해서 당 재정경리부장으로 올라간 경우고요. 그리고 요즘엔 뭐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아서 얼굴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북 간의 경제 협력 회담을 한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까지 남북 경협 회담을 하게 되면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이 항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제 계획을 세우면 국가계획위원회가 당연히 따라 붙는 게 이제 북한 권력구도의 상식이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얼마큼 생산할 것인가를 일원화해서 여기서만 정해라. 김일성이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요, 궁금해요. 네. 저도 이제 궁금한데, 저희도 이제 지표를 다 중앙에, 그러니까 뭐 아래 단위는 뭐 군에서는 도에 가서 지표를 받아오고 도는 중앙에 가서 지표를 받아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북한 전역으로 볼 때 각 부분별로 우리 집 한 집만 놓고 봐도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다양한데, 그리고 또 이런 다양한 제품 전국적으로 주민들 다 포함해서 국민이 얼마를 소비해야 되는지, 이거랑 또 어떤 품목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이거 국가계획위원회가 저는 그게 그냥 사람 수를 해서 이렇게 내려보내나, 아니면 뭐 그 전년도에 소비된 그걸로 계획을 맞추나,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국가계획위원회,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계획의 일원화, 그래서 한 곳에서 만들어서 쭉 내리매겨한다 이 뜻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계획의 세분화 이렇게 불러요. 맞아요. 뭐냐면 다 정한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너무 하찮은데 이건 그냥 알아서 우리는 안 해 이런 게 아니고 명봉이나 뭐 양말, 칫솔, 치약 이런 것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종목, 특히 이 상품 경제, 상품, 소비 제품과 관련된 또 생산재와 관련된 거에서는 빼놓지 않고 다 직접 챙기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말이 그렇지 우리가 상상을 해도 물리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왜 불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하려면 뭐 논리적으로는 일일이 다 써가면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1억 개짜리 퍼즐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뭐 언젠가는 맞출 수는 있겠죠. 불가능한 건 아니죠. 불가능에 가까울 뿐이지. 자,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계획을 할 수 없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계획이 서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가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가방을 100개를 만든다. 신발은 200개를 만든다. 그러면 신발과 가방의 가치를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높은 것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가치가 낮은 것은 덜 생산해야 되고, 인류가 만들어 온 시장 경제는 이것을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통해서 가격이 형성되게, 이 가격이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미치게 이 체제로 발전이 되온 거거든요. 뭐 꼭 자본주의를 해야겠다, 시장 경제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몇천 년 동안 문명을 누리면서 교류를 하면서 생산 소비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것이 제일 그럴싸하다. 그래서 참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북한과 같이 계획의 일원화 네. 해서 한 군데서 이걸 쭉 내리먹여야 되는 곳에서는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예를 들면 뭐가 얼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닌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연구자들 사이에. 북한 쌀 국정 가격이 팔 때 가격은 46원, 살 때 가격은 44원이 마지막 공개된 국정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무슨 기준일까? 쌀이 46원이다, 북한 돈. 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책정된 것일까? 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의 첫 번째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국정 가격에서 네. 지금 좀 이렇게 경제가 변했으니까 좀 더 올리자, 내리자, 아마 이렇게 편차를 조정했겠죠? 그럼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그 첫 번째 46년, 47년에 첫 번째 그 국정 가격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만들었을까? 우스갯소리로 국제 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이렇게 보고 우리는 저거보다는 싸게 하면 좋겠지라고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 수성으로. 오랫동안 북한이나 사회주의를 연구하던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는 증언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너무 오래전. 그런 첫 번째만 확정된 가격이 그냥 관행적으로 물가가 경제가 규모가 커졌으니까 화폐 개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쌀 44원, 46원도 2002년 7일 조치 때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보정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국정가격이 42원. 그래서 국정 가격이 사실은 지금 얼마인지도 모릅니다. 뭐 저희 같은 우리 강 기자님 같은 분이 직업이시니까 그걸 기억하고 하시는 거지. 요즘에 하나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마이크 들어대고 쌀 한 킬로 국정 가격 얼마입니까? 모르죠. 20대, 10대들 아예 모릅니다. 국정 가격이 뭡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실제로 있거든요. 다시 얘기를 돌아가자면 계획을 일원화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세분화한다는 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이유는 꼭 북한 경제가 망해서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북한 경제가 만약에 발전을 했다 쳐도 재화와 서비스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이것에 대한 가치는 계속 상승하게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한 부처에서 과학적으로 이 가치, 가격을 일일이 매긴다라는 것 자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매기면 예를 들면 방직 공장에서 뭐 순천 비난당 공장에서 나일론으로 직물을 뭐 10톤을 뽑았다. 그러면 순천 화력에서 전기를 갖다 쓰려면 전기를 갖다 쓴 가격으로 이 얼마를 줘야 되느냐. 이런 교환을 하는데 가격 책정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생산 단위마다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다 지표를 줍니다. 지표라고 하는 게 너가 생산해서 다 소비해라가 아니라 너가 생산해서 쓸 건 네가 갖고 요만큼은 이쪽으로 보내라. 또 여기서 이렇게 받아라. 생산물을 받아서 다시 생산을 해라. 생산한 걸 이리로 보내라. 이런 촘촘한 복잡한 생산과 교환의 관계를 국가계획위원회가 다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지시를 하는 것이 말씀하신 지표라고 북한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표라는 게 도대체 뭘 가지고 만들었냐? 그러니까 이것이 아예 현실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에서 북한분들 사이에서도 가격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그나마 기업소들 간에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이 생산한 직물 10톤이 쌀 몇 킬로를 살 수 있을까? 이 교환 비율을 보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수력발전소에서 또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를 돌리려면 석탄이 몇 톤이 필요한다. 이 전기를 보상해 주려면. 그럼 석탄 가격은 시장에서 지금 쌀 몇 킬로와 몇 톤과 교환이 된다. 이렇게 해서 서로들 맞추는 거죠. 오히려 시장이 형성되고 나서부터 북한 생산 단위들끼리의 협력이랄까 교환이 오히려 더 용이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전에는 지표를 줘도 말을 안 들었죠. 누가 지표대로 합니까? 하지만 이제는 필요한 게 있으면 그렇게 각자 협력해서 조달할 정도로 관계가 발전했는데 그 관계는 시장으로부터 가격,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 제공되기 때문에 그나마 옛날하고 좀 달라 예전에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이게
2000년대 초중반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경우에 가구 공장에서 가구를 생산하자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무를 이자처럼 지표를 받아가지고 임산에 어느 임산에 딱 거기에 가요. 그럼 가서 어느 벌목지 여기서부터 뭐 얼마까지 이렇게 해놓은 나무를 가구 공장에 주면 가구 공장 사람들은 사실 거기 가서 지표 이제 뭐 행표 처리가 그때도 네. 되는데 행표를 주고 몇백 밑방을 가져다 하면 이 사람들은 가구를 만들어서 팔면 돈이 되는데 임산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렇죠. 산에서 15년 동안 나무를 곱게 키워가지고 줬는데 종이 한 장 땡령 들어오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랬어요. 사람들이 지표를 진짜 모그라리 있는 지표를 예. 가져야지. 아, 이거는 예. 진짜 그냥 종이장이라고. 그렇죠. 지표도 네.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와 교환되는 최종 단계, 교환 단계 여기에 지표를 받은 사람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쵸. 것처럼 가구 공장은 뭔가 현물이 생기는 건데 최초 생산물을 보장하는 임업사업소 같은 네. 데서는 자기들 인건비, 그쵸. 점심값도 네. 안 나오는 거죠. 없죠. 그냥 그냥 일본 종이장이니까. 배급으로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그럼 국가계획위원회가 그렇게 존재는 하는데 그러니까요. 뭐라는가 그 네. 사람들은 필요 있냐.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북한이라는 국가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 요소와 생산 수단을 몽땅 다 국가 그리고 간부들이 독점해서 자기들 맘대로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는 그런 국가였어요. 그런데 경제에서는요, 어느 단위나 효율성이라는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간부들도 야, 이거 생산 안 해도 되겠네 라는 것이 생기겠죠. 그렇죠. 왜? 자기들한테 직접 이익이 안 생기는 거. 그럼 그런 것들을 하나씩 빼겠죠. 뺀다는 게 그 국가계획위원회에서 그 문서는 안 쓴다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형식적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 예를 들면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신년사가 발표가 되면 거기에서 순서대로 금속공업, 공업 해야 됩니다 나오다면 대충 그러면 전년도 대비 이 정도 해서 형식적으로 생산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이제 제가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상층에서 별로 검열을 잘 안 하는 인민생활과 직결된 것들 이런 것들은 국가계획위원회 간부들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런데 예를 들면요 김정은 또 최고 지도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위안화를 얼마큼 벌어오는 건지 화장품 산업 그런 게 들 수 있죠. 무역, 그렇죠. 외화벌이 이런 것들은 국가계획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노동과 자본을 계산을 해서 아마 측정을 하는 게 아닐까 이 정도로 이제 저도 추측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계획위원회가 완전히 노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최고 지도자 간부들에게 요긴한 이익이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계획위원회 여전히 좀 작동을 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그 인민경제와 같이 자기들 별로 관심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또 비용만 드는 거 대표적으로 전 인민들에게 뭐 간장, 된장, 고추장을 공급한다 이건 비용만 드는 것이죠. 국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 지출, 재정 지출이 될 만한 것들은 대부분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정부 수입이 될 만한 거. 정부 수입은 왜? 당과 간부들이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 자원을 또 뭐 국방이 됐든 통치가 됐든 자기들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정부 수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정부 지출이 되는 부분은 좀 덜 꼼꼼하게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시대에는 직장인 지배인들이 배급을 못 준다고 총살당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직장마다 배급을 제대로 줬느냐, 생산이 왜 안 되느냐 이런 걸로 국가계획위원회가 검열이 나왔다. 이런 뉴스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휴대전화 사용하느냐 이거 검열하고 누구랑 뭐 비사회주의 했느냐 검열하고 하는데 계획대로 생산했느냐 이걸 가지고 검열한지는
글쎄요, 이제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이제 20년도 훨씬 넘은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일단은 계획 같은 걸 만약에 계획이 미달이 됐다면 2월을 시키거든요. 네. 다음 달로 2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못했다고 해서 만약에 뭐 정말 엄청난 연쇄적인 그런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면 그 연결고리마다 있었던 그런 책임자들이 뭐 단련대 정도의 처벌을 받은 거는 좀 있어도 큰 그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분들이 이제 북한의 이런 생산 체계를 구별을 할 때 뭐 공식 부분과 비공식 부분 이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뭐 그게 쉽게 의미가 오진 않습니다. 공식 부분, 비공식 부분 그런 게 북한에서 뭐 비공식이라는 게 그게 뭐 자율성을 그렇죠. 준다는 건지 네. 아니면 위법하다는 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적절치 않은 개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고요. 다만 이제 제가 독자분들은 전문가들이 아니시니까 그냥 이해하기 쉽게 제가 거칠게 표현을 해드리면 국가적인 재정 네. 수입이 되는 것은 열심히 하고 좀 장려하고. 재정 지출이 되는 것은 나몰라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확실히 시장이나 생산 단위에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맡기는 몇 가지 또 명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83. 83. 예전에 83 김정일 때문에. 김정일 장군님께서 살아계실 때 네. 각 생산 단위는 국가 생산 지표, 생산 계획을 완수하고 완수했는데 원자재가 좀 남아있어. 자투리 그러면 자체로 생산을 해서 그거 니네가 팔아서 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팔아서 나눌 건 그래서. 나누고 다시 또 생산에 투입할 건 하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북한이 항상 계획경제의 특징이 숙제만 다 하면 니네 맘대로 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숙제가 이제 달성할 수 없는 숙제를 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83 제품, 83제 이런 또 교실을 남겨두어서 지금은 이제 그걸 핑계로 상당히 많은 생산 단위들이 이제 알아서 벌어먹고 적당히 이제 뇌물을 상납하는 구조로 이제 무마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그런 것들은 대부분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 네. 국가가 책임지고 뭔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들을 다 그런 식으로 빼넘기고요. 국가, 정부는 보다 효율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것, 특히 외화벌이가 되는 것들, 또 외화벌이 용이한 자원의 관리, 그렇죠. 자원의 집중, 집적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시대다. 그래서 좀 전문가분들이 이런 용어를 좀 정확히 개발을 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더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공식 부문, 비공식 부문 이렇게 나누는 건 조금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국가계획위원회 같은 것이 현존하면서 여전히 이제 좀 어떤 정치적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아직 사회주의다. 그렇죠. 엉뚱한 생각 하지 말라. 네. 이제 이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위화나 외화를 벌어들이는 단위들을 여전히 국가가 장악하고 있는 명분이 되는 거예요. 국가계획위원회가. 국가계획위원회에서 말하는 계획의 일원화, 세분화라는 주창을 들고 이런 명제를 들고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행해서 돈벌이가 되는 곳을 경제적으로 장악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단위들의 목표를 제시하고 또 검열하고 압박을 주는 그런 행정적인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북한 주민들한테 이제 뭐 여전히 국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다. 딴 데가 품지 말라. 뭐 이런 또 국가 독점 체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는 그런 효과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 뭐 소련 근본적으로 체제 변화를 선택한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첫 번째 뭐부터 바뀌는 국가계획위원회로 바뀝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명칭이 바뀌든지 국가계획위원회가 하는 일이 계획에 뭐 일어나 세분화 이런 게 아니라 뭐는 우리가 하고 뭐는 그냥 맡긴다. 뭐는 또 다른 데서 한다. 이렇게 권한이 분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과 역할 이름이 변경돼야 진짜 북한 지도부가 뭔가 경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위원회가 여전히 건재하고 실제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뭐 국가계획위원장 뭐 이런 사람 명의로 이름이 뭐 노동신문에 나오고 뭐 우리 대통령을 막 욕하고 이러면 아, 이 사람들이 아직은 생각이 아직 안 바뀌었구나. 예. 몇 개 좀 풀어주고 놔주고 자기들이 귀찮은 일 그냥 모른 척 하는 것 뿐이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북한 경제는 거의 계획 경제죠. 거의 이제 뭐 민간 경제라는 거는 뭐 정말 저는 어떤 면을 또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일부 개인들이 식당을 내오거나 뭐 여하튼 돈이 될 수 있는 빨래집을 내오거나 뭐 이런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대주라고 하잖아요. 가정에 세대주가 일을 안 나가면 다른 데 잡아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 자본주의 그런 그 시장 요소들이 들어가는 그걸 아마 그 세대주들한테 허용한 게 아니라 부양가족한테 허용한 거여서 지금 이게 가능하지 네, 않을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계획경제 같은 거는 뭐 북한이 그냥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갈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의 정책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단어가요. 네. 북한은 언제나 경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항상 관리라는 말을 씁니다. 맞지. 관리를 절대 빼지 않습니다. 네. 경제 정책, 지랄일을? 경제 주체 네. 아니에요. 경제라는 단어는 항상 네. 관리라는 말과 네. 이렇게 동조화돼서 같이 네. 쓰이는 말이고 이렇게 따로 벌려서 쓰지 않는 단어고요. 경제 다음에 어떤 관리. 그렇죠. 저는 이제 이번에 우리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에서도 부동산 관리라는 말이 나와서 엄청 깜짝 놀랐는데 아마 이제 그런 뜻은 아닐 텐데, 근데 북한은 확실히 경제라는 단어 정책에 관리라는 걸 절대 빼놓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경제라는 것은 단위 이렇게 만들어가는 매니징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입장을 아주 확고히 하고 있죠. 그래서 경제 부분에 대해서 권한과 책임을 절대 비국가적인 그렇죠. 행위자들한테 떠넘기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북한 경제 기본 네. 판을 항상 잘 이렇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딱 명칭도 그렇잖아. 네. 오늘 시간도 이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많이 배워갔고요. 일단은 북한 주민들이 계획 경제 아래 정말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나 세거나 속에서 그 각자 요소마다 계획을 떠맡고 못하면 또 다음 달로 뭐 이혼하더라도 계획 경제 안에 뭐 과제 수행을 하고 또 뭐 이렇게 한다는 걸 아마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따분하게 좀 느낄 것 같아요. 네, 북한 사회에 대해서. 네, 오늘 시간에도 정말 많이 배웠고, 네, 감사합니다.